지난 30년 동안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바다 수면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체의 이름은 하프 스폰지예요. 이 동물을 만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파도 아래 약 3,400m 깊이에서 서식해요. 이 해면종은 바다가 제공하는 엄청난 깊이를 탐험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로봇 덕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여기는 아마 가장 온화해 보이는 생명체도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구의 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단순한 해면 이상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놀랐죠. 뻔할 수도 있지만 하프 스폰지는 날개라고 불리는 기본 구조가 하프와 같은 모양이라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각 날개는 여러 개의 평행한 수직 가지를 지탱해주는 수평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프 스펀지의 기발하고 재밌는 외형이나 위협적이지 않은 이름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하프 스펀지는 심해 사냥꾼이에요. 짧고 얇은 섬유인 가근을 사용해 작은 동물들을 포획하고 감싸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죠. 이걸로 하프 스펀지는 부드러운 진흙바닥에 달라붙어 심해 해류에 의해 가지로 휩쓸려오는 작은 생물들을 잡아요. 다른 해면 생물들은 종종 바닷물에서 박테리아와 유기물 조각들을 끌어내 몸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프 스펀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No, no. 대신 하프 스펀지의 각 가지를 덮는 미세한 가시 갈고리로 예비 식사를 낚아채죠. 하프 스펀지는 게, 가재, 새우, 프론과 같은 작은 갑각류를 선호해요. 일단 하프 스펀지가 그 중 하나를 쥐게 되면 천천히 소화하기 전에 동물을 얇은 막으로 감싸요. 안녕 새우야? 널 먹는 게 뭐야? 아, 하프? 안타깝네. 연구원들은 하프 스펀지가 심해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사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러면 기존의 여과 섭식이 덜 효과적이게 되죠. 연구를 통해 이 생물체는 여전히 진화 과정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초기 하프 스펀지는 날개가 2개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다른 하프 스펀지를 발견했어요. 하프 스펀지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이 정교한 촛대 모양의 구조를 진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하프 스펀지는 보통 길이가 0.3m까지 자라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길이가 0.6m나 되는 생물도 봤어요. 하프 스펀지는 아주 특이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워요. 가지 위에 있는 작고 흰 공 보이시죠? 지구바다의 유광층 아래에 사는 다른 생물들을 살펴볼까요? 유광층이란 약간의 햇빛을 아직도 받는 바다 수면 아래의 지역이에요. 덕분에 그곳에선 다양한 생물과 유기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층을 넘어선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심해 생물이라고 불러요. 토모프테리스 웜은 바다의 약광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디로 나눠진 지렁이에요. 이곳은 수면 아래 200m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생물들은 길이가 2.5cm를 넘지 않아요.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동물은 0.3m까지 자랄 수 있어요.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동안 이 벌레들은 연구원들이 놀랍도록 부드러운 춤이라고 묘사하는 걸 춥니다. 이 생물들이 아주 빠르게 헤엄칠 수 있고 좁은 각도에서 쉽게 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반적인 흙지렁이를 떠올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물을 떠나지 않는 심해 지렁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이에요. 비슷하게 우리 대부분은 모래 위에 쉬거나 바다 파도 위에 앉아있는 해파리를 피하려고 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달라요. 이것도 심해 생물인데요. 이 아름다운 해파리는 대부분 다홍색, 밝은 주황색 또는 네온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은 새로운 종의 해파리를 발견했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생물은 최대 지름 2.5cm까지 자라요. 모든 방향으로 뻗는 촉수를 갖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 해파리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해파리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헤엄쳐 달아나기 전에 이 촉수들을 몸쪽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위험해요. 크로소타 해파리는 아주 희귀해요. 자주 볼 수 없죠. 아까 말했던 그 심해 잠수 로봇을 빌려야 할지도 몰라요. 지렁이와 해파리는 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퍼시픽 바이버피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물은 눈에 띄게 큰 입을 갖고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바늘 모양의 이빨은 사냥 전력의 핵심입니다. 퍼시픽 바이버피쉬는 바다 수면 아래 약 1500m에서 살아요. 하지만 매일 밤 먹이를 먹기 위해 심해에서 얕은 물로 이동하는 수많은 해양동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많은 물고기와 새우예요. 이 생물은 길이 3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물고기의 아래 턱에서 튀어나와 눈 위로 지나가는 두 개의 앞 송곳니가 특히 극적이에요. 물고기가 턱을 열면 더 작은 동물들을 집어삼킬 만큼 충분히 크게 열려요. 그리고 이빨은 탈출을 막기 위한 우리를 형성하죠. 딸기처럼 생긴 수중 생물 본 적 있으세요? 절 믿으세요. 진짜로 존재해요. 이 딸기 오징어에 있는 점 좀 보세요. 이 생물은 큰 눈과 작은 눈을 갖고 있어요. 이 독특한 짝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큰 왼쪽 눈은 위를 향해요. 어렴풋이 빛나는 위의 물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해요. 튜브 모양의 눈은 최대한 많은 빛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징어의 머리 반대편에 오른쪽 눈을 볼 수 있어요. 자꾸 밑을 보고 있죠. 이 눈은 아래의 어두운 물속에 숨어있는 동물들에 의해 발생된 생물 발광의 빛을 찾아요. 생물 발광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산과 방출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오징어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징어는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별명이긴 하지만요. 짝눈 오징어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두 눈의 현저한 크기 차이 때문이에요. 저는 징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빛이 심해에는 닿지 않기 때문에 딸기 오징어의 몸은 사실 검은색으로 보여요. 이게 상어와 돌고래와 같은 적으로부터 숨는 걸 도와주죠. 일반적으로 딸기 오징어는 13cm 길이로 자라요. 수면 아래 914m에 살지만 밤에는 얕은 물에 떠 있습니다. 갯 고사리는 척추는 없지만 몸 중심에서 뻗어나오는 깃털 같은 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약 2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났어요. 불가사리와 관련이 있어서 꽃처럼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빠르게 헤엄쳐 갈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갯 고사리들이 헤엄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해저 바닥을 따라서 기어다니기만 해요. 우리가 살펴본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갯고사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요. 몇몇 도마뱀이 꼬리를 떼어놓는 방식으로 팔을 뗄 수 있는 소름 끼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적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갯고사리들은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암초 위의 얕은 물에서부터 깊고 깊은 심해까지 전 세계에서 살아요. 우리가 신비한 생명체들을 다루고 있는 걸 고려하면 이것의 이름은 꽤 잘 어울려요. 날쌘 흡혈 오징어는 심해 생물체들의 공식적인 상징이 돼야 해요. 이 동물은 검붉은 몸, 거대한 푸른 눈, 그리고 8개의 팔 사이로 뻗은 망토 같은 그물망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과 함께 이건 이 생명체가 어떤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사실 흡혈 오징어는 몸이 부드럽고 겁이 많고 크기, 모양, 색이 축구공만한 동물이에요. 길이는 약 30cm까지 자라고 파도 아래 914m에서 살아요. 그곳에 산소는 거의 없지만 포식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수압을 좀 줄여봐야겠어요.